누가 그랬던가요? 이 폭력은 마약과도 같다. 네, 무려 6년간이나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이제 50대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여성이 4살 연상이었어요. 아하. 근데 이들은 재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배우자가 없고 장성한 자녀만 있어서 이제 서로 연애하다가 급속하게 가까워져서 이제 같이 살게 됐던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남성이 좀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은 좀 재산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생활비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때리고. 그래서 네. 생활비를 받고 또 주지 않으면 때리고 아이고. 수차례 이렇게 때리니까 네. 경찰이 수차례 출동을 했어요. 아하. 근데 여성은 경찰이 출동하니까 이 남성을 처벌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귀는 사이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선처를 하고 또 출동하고 이런 아이고. 게 계속 반복됐던 것입니다. 네. 자, 근데 2015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구속이 됐었는데 네네. 이 사람이 출소를 했잖아요. 네. 다시 이 여성을 찾아옵니다. 아이고. 찾아와서 네. 또 이제 만나달라. 이 여성이 만나주지 않으니까 무단으로 집에 침입해가지고 또 억지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또 뭐 죽이겠다 이렇게 또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네. 또 계속해서 이제 폭행을 하면서 무려 1,090여만 원 뜯어냈습니다. 아하.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여성 주변인의 이제 신고로 경찰에 신고해서 네. 이 남성이 3번째로 구속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김복주 의원님, 예. 저희가 알아봤더니 무려 이 6년간의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 6년간의 세월 중에 이 남성이요, 앞서 이제 네. 교도소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알아봤더니 이미 데이트 폭력으로 이 여성분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2차례 구속이 됐대요. 그러니까 네. 3번째 구속이 된 셈이에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데 맞아요? 진짜 그래요? 예. 이 여성한테 이 협박해가지고 용돈 비슷하게 가져간 거를 네. 갈취한 돈이죠. 그런데 이게 협박해서 갈취한 게 아니라 여성이 자진해서 준 용돈이다. 아하. 이런 식으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제는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성한테 협박해서 가지고 간 돈을 가지고 도박이라든지 경마장에서 탕진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하류 인생을 사는 사람인 그러네요. 거죠. 네. 근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뭘까요? 같이 이 사람의 그 어떤 그 폭력으로부터 2번 당해가지고 구속됐던 사람이 또 찾아왔잖아요. 네. 그때 이 여성분께서 과감하게 뿌리쳤어야 돼요. 아하. 이게 받아주고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폭력은 마약이라고 하셨죠? 폭력의 특성이 뭡니까? 상습성이에요. 그리고 상습성이고 이제 이 정도가 자꾸 더 증가되는 게 그 네. 특징이에요. 네네. 이 여성분 지속적으로 이 남자하고 붙어 있으면 나중엔 진짜 안전을 보장 못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즉시 신고하고 끊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못 하신 게 굉장히 아쉽고요. 네. 여성분들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여성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뭘까요? 늘 맞으면서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서 아이고.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 네. 2번째는 나도 뭔가 잘못이 있겠지 하고 아이고. 스스로 또 그렇게 인식하는 거. 네. 이거는 진짜 오산이에요. 이거를 여성분들이 고쳐야 됩니다. 네. 나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거는 네. 그 어떤 이유로도 그 폭력은 그 불법입니다. 용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데 이번에도요. 이 여성분이 앞서 김복준 의원님 설명처럼 3번째 이런 폭행을 당하고도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고도 그리고 돈까지 뜯기고도요. 신고를 못 하셨나 봐요.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는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그 가족들하고 와서 고소를 했고요. 그냥 피해자가 알아서 줬다. 알아서 준 거다. 그냥 그렇게 진술을 하죠. 예, 이번에는 조금 아무래도 길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알코올에 의존하는 성향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심신미약,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약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면 또 잠깐 받아줬다가 또 힘들고, 또 받아줬다 힘들고, 이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김성수 평론가님, 경찰도 그런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수차례 이 폭행을 당하면서도 오면 받아주고 이렇게 심적으로 미약했던 게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여성분에게 탓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번 사건을. 예, 예. 사실은 그 데이트 폭력은 이제 반복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 반복되는 경향 중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어떨 때 반복이 되는가 이런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하.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 요즘에 와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렇죠. 이전까지는 지금도 현장에서 특히나 시골 같은 경우에서는 데이트 폭력들이 있었을 때 그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수사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냥 집안일이라고 보는 그렇죠. 거예요. 가정 폭력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때 아무래도 집안 내에서 일어난 갈등이니까 알아서 좀 해결을 하라는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고 네. 또 그 피해를 당한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가족들끼리인데 무슨 신고를 하느냐, 같이 사는 사람인데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네. 여성들에게. 아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교육 자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네. 되는 건데 일단은 이분도 보면 첫 번째 구속됐을 때 네. 바로 풀려난 걸로 보여요. 아하. 그러니까 합의를 하고 바로 풀려났으니까 분명히 그 이후에 보복 폭행이 있었을 아하, 테고 네. 그 보복 폭행이 두 번째 구속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데 또 얼마 안 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단침입이 들어오니까 네. 내가 계속 신고를 하고 해봤자 또 그 몇 년 후에는 저렇게 당할 것이다라고 네, 자포자기하는 경향이 생길 가능성이 아하, 높아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 폭력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처벌을 해야 네.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남자 같은 경우 6년이 지속이 됐는데 이 6년이 지속이 되면서 네. 지속적으로 어떤 게 학습이 되냐면 때리고 나서는 너무너무 잘해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심리적으로는 이 사람은 실제로 나를 너무 사랑해서 때렸다라고 하는 게 학습이 돼요. 실제로 그 교육 현장에서 모든 걸 다 잘만 대해주는 선생님보다 평소에 무섭게 하다가 마지막에 잘 대해주시는 선생님을 더 좋아한다는 사례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게끔 교육을 시키는 건데 네. 교묘하게 이 데이트 폭력을 학습하는 그 사람들은 네. 남자들의 경우 이렇게 상대 피해자를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후유증이 또 남냐면 네. 의존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아하. 자기 결정을 못하고. 네. 그래서 결국 술에 의존한다거나 이렇게 돼서 네. 가족들의 도움이 없으면 이걸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네. 돼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요. 네. 가정폭력 관련돼 가지고 이런 말이 있어요. 때리고 쇠고기 먹으러 간다. 맞아요. 이 말이 굉장히 그 일선 형사들 사이에서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 자기 지금 저 김성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컷 폭행해놓고 그 다음에는 뭐 깜빡 잘해주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당신을 사랑해서 그래. 내가 미안해. 뭐 이러면서 쇠고기 먹으러 간다는 말 그 말이 있거든요. 아유. 거기에 현혹되면 평생 동안 맞고 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말까지 나올 지경이니. 그런데 이번 사건이 알려졌는데 앞서 경찰 얘기가 가족들하고 와서 고소를 했다는 얘기를 보니까 아마 장성한 이 자녀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양쪽 모두.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이제 참다 못해 아마 신고를 한 거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보는데 근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아마 이런 이 경우를 많이 상담하실 거라 생각되는데 실제 이렇게 폭력을 당하고도 참고 사는 이 여성분이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이혼 상담하면은 아직도 가장 많은 사유 중에 하나가 가정 폭력이에요. 꼭 가정 폭력, 협박 이런 게 있고요. 이제 아까도 잘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아내들의 그 심리 상태가 뭐냐면 일종의 노예 상태예요. 아이고. 계속해서 폭행당하고 잘해주고 폭행당하고 잘해주고 또 이제 보복을 하고 너는 어디 갈 수 없다 이렇게 꼼짝 못한다 해가지고 아예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 참다가 자녀가 이제 대학생 되면 자녀들이 이제 엄마를 구해야겠다고 해서 엄마 모시고 와가지고 이혼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요? 눈물 없이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네. 자, 근데 이제 왜 아내한테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 남편은 아직까지 사랑해서 남편한테 전과자 만들기 쉽지 않아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지금의 법의 제도에 생긴 게 뭐냐면 가정보호 사건이라고 생겼어요. 남편을 빨간 줄 전과 처리지 않고 가정법원에 가서 상담이라든지 교육, 접근금지 처분 같은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반드시 가정폭력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신고하지 아닙니다. 오히려 네. 자녀한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꼭 신고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빨리 초안부에 이런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가서요 남편을 형사처벌하지 아니하고 보호를 받는 방법이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 됩니다. 네. 가정보호 사건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입건하지 않고 네. 접근금지 뭐 이런 그 기타 사항으로 할 수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데이트 폭력이 의심스러운 사람을 처음부터 만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인 관계일 때 나중에 그 사람이 폭력적 성향을 띠게 되는 그런 경우를 알아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자해를 한다고 하면서 상대를 갖다 잡으려고 한다든가 할 때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는 지금 너 때문에 나랑 헤어지면 자해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대에 대한 폭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가치 있는 것들을 훼손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가치 있는 것도 훼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나를 너무 사랑해서 저렇게 하는 거야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여성에게는 무려 6년의 지옥 같은 삶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가 제도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말 못할, 남들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피해 여성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려옵니다.